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HTTP 1.1 뒷부분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 다들 좀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오늘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돌려보는 것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요 CURL, 컬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프로그램 설명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CURL 혹은 이제 컬이라고 부르는 이 소프트웨어는 통신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서도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OSI 7레이어 할 때 이제 FTP 얘기 나왔었고, 지금 진행하는 HTTP, HTTPS 있고, 그 다음에 OSI 설명하면서 이제 예제로 이메일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POP3라든지 IMAP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트랜스퍼 하는 거 심플 버전도 있고 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 주로 예제를 할 때에는 클라이언트를 대부분 저런 식으로 잡았죠. 웹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러 갔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거나 그랬는데 요 CURL은 유틸리티 프로그램, 실행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나 유닉스라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윈도우즈도 실행이 될 겁니다. 간단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하다 그러면 안 되겠네. 앞서 얘기했었던 이런 프로토콜들의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든지 뭐 FTP 클라이언트나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이 CURL 하나면 모두 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웹사이트에 가서 이 CURL 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궁금한 사람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설명서도 책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웹 브라우저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지금 캡처한 거는 컬을 사용해서 HTTP 클라이언트로 동작시킬 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웹 브라우저로 이제 get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HTTP 클라이언트를 실행한 다음에 손으로 타이핑하기도 했는데 얘는 아예 HTTP를 포함한 통신 프로토콜들의 전용 클라이언트 전용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던 HTTP 서버 지난 시간에 그냥 파이썬의 HTTP 서버 그냥 띄운 적 있었죠. 요 예제가 여기 있어요. 그냥 HTTP 서버 파이썬 모듈 띄운 다음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 클롬으로 접속을 했는데 요 CURL을 하게 되면은 보는 것과 같이 화면을 좀 키웁시다. 이렇게 웹서버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웹서버 띄운 다음에 여기 실행 구문 보이죠? 컬 한 칸 띄고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프로토콜명 HTTP 그 다음에 URL 포트 넘버 쓰면 밑에 있는 게 로컬호스트에서 8000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최초의 HTTP 루트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클라이언트를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로 할 수도 있는데 보는 것과 같이 이 CURL이라는 도구 프로그램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오픈 소스고요. GitHub에 가면은 소스 코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니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CURL, HTTP 우리 배웠고 뭐 FTP라든지 이런 거 설명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개발하지 않아도 보는 것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업 게시판에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질문이 올라왔고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HTTP에서 리소스에 대한 거가 좀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히 요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일반적으로 업로드된 영상은 스태틱이냐? 스태틱 맞아요. 유튜브는 누군가가 만들고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걸 유튜브가 가공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자 이제 접속을 하면 저장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니까 스태틱 맞은데 다른 학생들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이냐라고 물었거든요.
스트리밍인 경우에 다이나믹이냐라고 물었는데 스트리밍일 때 다이나믹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그래서 급하게 강의 노트를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수업 전에 그 문자 메시지하고 이메일로 전부 보낸 것처럼 HTTP 1.1의 강의 노트를 V3 버전 3로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여기에 HTTP가 영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로 영상을 보내나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튜브라든지 기타 뭐 티빙이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영상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들 거의 대부분 HTTP로 영상을 보냅니다. HTTP로. 그러면 영상을 HTTP로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뭐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동영상이 뭐 예를 들어 사이즈가 뭐 100MB면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내가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저 영상을 누르면 그러면 100MB짜리 파일이 내 컴퓨터로 날라오고 날라온 그 파일을 내가 그거를 이제 플레이하는 거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스트리밍 한다는 거는 영상을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다 받은 후에 그걸 플레이하지 않아요. 보는 것과 같이 영상이 하나 있고 얘를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이 좀 안 오다가 그 다음부터 영상이 오죠. 통상 유튜브는 이런 경우에 이제 광고를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광고가 쭉 지나가요. 한 15초짜리. 이때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영상의 앞부분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은 파일을 통째로 가져와서 그걸 저장한 후 그것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통상 스트리밍은 영상의 앞부분에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플레이하지 못하고 거의 뭐 5초라든지 요 시간 동안에 영상을 미리 가져와요. 그래서 가져온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영상 뒷부분에 있는 것도 끊임없이 이제 가져오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가 저 HTTP 저 영상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Meeting with Coldplay BTS라고 되어 있는 이 영상 창이 하나 열려 있고 저 창 하나를 채우니까 파일이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요 똑같은 컨텐츠지만 요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화질 부분을 가게 되면 저속에 해당하는 144p, p가 픽셀이죠. 로우 리솔루션부터 하이 리솔루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속도를 맞출 수 있잖아요. 화질이 6개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이 영상은 같은 내용이지만 총 6개의 파일이 6개가 지금 유튜브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유튜브가 이 6개의 영상을 Meeting with Coldplay라는 그 컨텐츠로 저장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느냐. 이때에 HTTP로 전송하기 좋은 형태로 저장하는데 뭐 이거는 통상적인 MPEG이라고 부르는 파일들이 되게 그래요.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영상이지만 실제로는 속도, 즉 해상도가 다른 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각각의 파일들은 어떻게 그 내부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뚜껑을 딱 파일을 열었을 때 일정 시간 단위로 그 하나의 큰 파일이 쪼개질 수 있어요. 즉 방금 전에 우리가 콜드플레이라는 영상 그래요. 위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짜리 파일이고 그 하나짜리가 1024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4까지 속도마다 해상도마다 다르게 총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파일 각각을 뚜껑을 열면 큰 하나의 파일 안에 조그마한 파일들이 짜잘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영상 하나지만 그 안에 일정 단위로 이렇게 짜잘한 영상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영상들은 대개 수십 초 혹은 수초 단위 파일입니다. 즉
우리가 엠팩이라고 부르는 이 영상 파일은 사실 우리가 뭐 다운받거나 전송할 때에는 파일이 하나지만 걔를 뚜껑을 열어서 그 파일 안으로 들어가면 몇 초 단위로 영상들이 끊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HTTP에서 이 스트리밍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동영상을 플레이하면 HTTP get 해가지고 하나의 영상 안에 쪼개져 있는 이 작은 파일을 하나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는 순간에 HTTP get을 해서 이 미팅 위드 콜드 플레이에 일정 시간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에 해당하는 몇 초짜리 파일을, 서브 파일을 가져와서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그곳을 다운받고 플레이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몇 초짜리 파일, 또 그 다음에 몇 초 파일을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속도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현재 720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720이고 만약에 네트워크의 속도가 안 좋으면 이게 720이 아니고 480, 360으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건 뭐예요? 유튜브 접속을 해서 웹브라우저로 동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유튜브 서버가 하나의 파일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수초 단위 서브 파일을 HTTP get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속도까지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 유튜브 현재 접속한 이 플레이어가 속도를 체크해요. 다운받고 있는데 제대로 오고 있는지. 혹시 이 파일을 다운받고 있는데 지연이 좀 오래 걸린다. 제때 파일이 안 온다. 그러면 720 픽셀이었던 걸 480 픽셀로 바꾸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유튜브 서버에는 큰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720 픽셀에 해당하는 파일이고 그게 속도별로 480, 360 해서 총 6개가 있는 건데 그 각각의 파일은 또 열어보면 조그마한 파트들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겠다고 누르는 순간 이 조그만 것들을 하나하나 HTTP get으로 해서 가져온 후 화면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HTTP get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720 픽셀의 조그만한 애를. 또 HTTP get으로 가져왔어요. 720 픽셀의 조그만한 애를. 또 가져왔고 또 가져왔는데 요청할 때마다 속속 잘 오네. 그 얘기는 네트워크가 괜찮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조그만한 파일들을 가져오는 거니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조그만한 파일은 720 픽셀이 아니고 1080에 해당하는 FH에 해당하는 애를 받는 거죠. 받다가 이게 뜨문뜨문 이렇게 늦게 오네. 그러면 다시 720으로 내려오니까 결국은 HTTP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배웠던 거 이그젝틀리 동일해요. 다만 엠팩 파일에 대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하나의 동영상 파일은 통째로 그냥 하나 이게 아니고 보는 것과 같이 수초 단위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파일들의 집합체고 HTTP 클라이언트는 이 조그마한 파일을 순차적으로 HTTP get함으로써 그거에 해당하는 리스폰스가 받아지면 그걸 화면으로 플레이하는 거고 HTTP get을 해보면서 속도를 재봐서 얘가 내가 요구하는 족족 빨리빨리 리스폰스가 오네? 그러면 속도를 그 조그마한 파일 가져오는 거를 해상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가져오고 네트워크에 지연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조그마한 파일을 이제는 그 저해상도에 있는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HTTP 동영상 서버가 이미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스태틱한 리소스도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앞속에서 이 학생이 질문을 한 것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이면 실제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생중계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다이나믹 리소스입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영상을 가져오는 스킴은 바뀌지 않아요. 방금 얘기한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HTTP 개수로 가져올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지만 원본 파일 하나가 있는 거를 HTTP get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HTTP get 했을 때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HTTP가 get을 할 때에는 이미 축구 경기에 대한 영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상은 뭐예요? 1시간 30분짜리 풀 영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요 시간의 이그젝틀리 그 시간 게 아니죠. 조금 전 거. 왜 그래요? 카메라로 우리가 축구 경기 피사체를 찍고 있는데 피사체의 화면이 카메라의 렌즈에 부딪히고 그 렌즈의 이미지가 결국은 센서에 잡혀서 거기서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정보가 또다시 720 픽셀, 1080 픽셀과 같이 여러 개의 픽셀에 해당하는 압축 파일로 인코딩이 돼요.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인코딩이 완료되면 축구 경기 서버는 속도별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단 전체 파일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서버 파일들을 끊임없이 수초 단위로 만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쪽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게 HTTP 리퀘스트로 리스폰스를 가져오는 거고 가져오는 그 파일은 수초 전의 경기 화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디지털 인코딩으로 맞춰서 제깍 서버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가져가니 결론적으로는 수초 전에 이미 만들어진 스태틱한 리소스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몰랐다면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내네,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내네, 마법 같은 건 없어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누군가 짰고 프로토콜을 누군가 정했고 그거에 의해서 영상을 가져오는 거고 재미있게도 이 HTTP 1.1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HTTP가 전 세계의 영상을 실어 나르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다 라는 점. 따라서 추후에 나올 HTTP2와 HTTP3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질문 올린 학생에 대해서 답을 하면 유튜브에서 업로드된 영상 스태틱 맞고요. 스트리밍 한다 그래도 T0의 축구 경기가 T0에 우리 집에 오지 못해요. 결국은 T0 뿔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디지털화되고 인코딩되고 그것이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면 나는 그 파일을 결국 그게 이제 수초 단위로 만들어지는 그 파일을 하나하나 가져오니 사람 입장에서는 다이나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태틱 리소스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나믹은 내가 접속을 했는데 내가 로그인하는 것과 로그인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화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광고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엄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때 날 위해서 화면이 나왔다. 화면 하나는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결국은 화면에 하나 받았다 그래서 그게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 각 컴포넌트들을 봐야 되니 내가 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지만 남들도 빤히 보는 광고들 있잖아요.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이미 있는 거죠. 그러면 날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 시점에서 무엇이다? 날 위해서 만들어진 건 결국은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순간 서버가 이 사람이 이메일을 6개 받았고 알람이 5개 있네? 그러면 오른쪽 창 위에다가 당신은 이메일이 N개, 알람이 N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혹은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거를 우리는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T0 시점에 리퀘스트를 받은 그 시점에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스태틱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뭐 이게 뭐 법률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이건 스태틱이고 아니고 이거를 심도 있게 토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어떻게 HTTP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HTTP가 가장 많이 쓰이는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라이브 인코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이 위성 방송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더 느렸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나 인터넷으로 보면 축구 경기에서 옆집이 이미 만세 부르고 있죠. 초고속 인터넷으로 축구 경기 보는 경우엔. 근데 우리 집은 한 3초나 4초 지나야지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인코딩, 디코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했던 거니까, HTTP로 영상을 어떻게 스트리밍하는지, 유튜브는 영상을 어떻게 스트리밍하는지, 속도도 저해상도 고해상도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것이 HTTP get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 단순한 애가 어떻게 저렇게 영상을 보낼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사실 이거는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요거는 수업을 마치고 설명하도록 하죠. 바로 그 JSON하고 RESTful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질문도 좀 받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나 제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이나 이제 데샘플 안 들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몇 가지를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 보면 이제 알아두면 요긴한 단어들이라는 내용으로 좀 추가를 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한 게, 여기 보면 여기 get하고 post의 쓰임새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론은 진탕 HTTP get으로 파일 가져오게 시켜놓고는 사실상 예제는 파일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였던 예제는 파일을 가져오지 않고 보는 것과 같이 템프라는 디렉토리지만 사실 템프 디렉토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을 했고, 그 다음에 get하고 post로 두 개의 변수 값을 전달하는 거를 했어요. 결국은 솔직히 이론에서 얘기한 그 get을 통한 스태틱 이미지 가져오기나 다이나믹 이미지 가져오기는, 컨텐트 리소스 가져오기는 예제에서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HTTP로 컨텐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오는 건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기억해 보면 그때 이미 우리가 파이썬으로 웹 서버를 짜면서 HTML 주고 이런 거 그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업은 HTTP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들 간에, 서버들 간에 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걸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조금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단어들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단어는 SOA,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픈스택, 도커, 쿠버네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SOAP이라고 해가지고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 그다음에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혹은 RESTful이 있고요. JSON이 있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수업에서는 이 REST하고 이제 JSON을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좀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단어들 아마 소프트웨어를 관심 있게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이 SOA라는 거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시대별로 보면 이게 모노리틱이 1990년대부터 그 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000년 이전이에요, 주로. SOA라고 나온 것들이 이제 HTTP 및 이런 통신 프로그램들이 일반화되면서 좀 나온 개념. 마이크로 서비스는 2010년대. 그래서 201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2000년 이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모노리틱하고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조금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상 프로그램 짜고 있는 거, 이 제로 메시지 큐라든지 뭐 이런 거 분산 처리라고 얘기했죠. 수많은 서버들이 있고 서버들끼리 통신을 주고받는 이런 서비스 이전에, 이그젝틀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대부분 이 4년 동안 대학생활 동안 짜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짜요? 그냥 하나 짜잖아요. 하나 짜는 거. 그래서 뭐 내가 통째로 어떤 기능을 짜야 되면은 그냥 슈퍼 울트라 캡션 파워풀한 프로그램 하나 딱 짜든지, 아니면은 기능별로 해가지고 뭐 로직 프로그램 하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큰 거를 짜죠. 굉장히 큰 거를. 그래서 이런 걸 우린 모노리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노리틱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보면 하드웨어에 밀결합되어 있는 부분부터 사용자에게 접근 UI 제공하는 걸 통째로 그냥 다 커널 안에 때려박은 걸 이제 모노리틱 커널이라고 얘기하죠. 통상 통신 프로그램으로 서버들이 원활하게 통신을 하기보단 그냥 컴퓨터 한 대가 굉장히 많은 복잡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짜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아주 기계적으로 일정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울 그러한 일정 관리하고 액션 아이템 관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능이 더 들어가야 되면 그 슈퍼 울트라만한 애한테 더 많은 걸 집어넣죠. 망치하고 해머에다 어벤져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트워킹이 소프트웨어 서버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특히 HTTP 같이 굉장히 그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쉽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미 제공을 해버리니까 이러한 기술이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한 대에다가 모든 복잡한 기능을 다 때려박는 게 아니고, 어차피 네트워킹 있는데,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수많은 서버를 연결할 수 있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서버들을 쪼개서 왼쪽에 있었던 굉장히 큰 거 안에 있었던,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네 개나 하고 있었던 거를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몇 개의 서버에, 두 번째 거 꺼내 가지고 몇 개의 서버에, 이런 식으로 한 대에다 다 때려박았던 모노리틱한 아키텍처를 부셔버리고 그 모노리틱한 복잡한 프로그래밍 했던 기능들을 나눠서 이렇게 서버들에게 분할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서버들이 각각 기능별로 분할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 간에는 HTTP라든지 제로 메시지 큐라든지 TCP, UDP라든지 이런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따라서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이, 클래스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걸 클래스 함수 레벨에서 이렇게 다 쪼개든지, 아니면 좀 기능별로 로지컬하게 쪼갠 후 걔네들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좀 나눈 겁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처음 진행됐을 때에는 이 컴퓨터들, 즉 한 대에다 때려박은 거를 여러 개로 분할하기는 했지만 이 분할된 애들도 꽤 컸어요. 상당히 좀 무거웠는데,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점점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제 S가 붙은 건데, 서비스에 맞춰서 서버들을 분할하고 그들 간의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한 건데, 서비스를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더 잘게 쪼개는 거. 즉, 한 대의 컴퓨터에서 모노리틱한 거는 모든 걸 다 한 거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는 그나마 얘가 뭐 4가지의 큰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 큰 4가지 기능으로 나눴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좀 더 써겠으니 극단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버가 없다. 서버리스. 즉, 분명히 서버 컴퓨터예요. 누군가 요구를 하면 응답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인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컴퓨터는 함수 하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함수 하나. 따라서 외부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에 대한 응답을 주는 거고, 그 함수 하나만 돌아가는데 이걸 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고, 뭐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이게 뭐 서버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하니 기능적으로 그냥 함수 한두 개. 그래서 서버리스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신 기능들이 서버의 개발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바꾼 거예요. 모노리틱한 아키텍처에서 한 컴퓨터가 슈퍼 울트라했다가 걔를 기능적으로 쪼개가지고 서비스 지향적으로 나누고 걔네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였다가, 어차피 수천 수만 개의 컴퓨터를 필요할 때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없애는 게 여러분들이 익히 들은 그 클라우딩 컴퓨팅 기법인데, 클라우드 컴퓨터처럼 수천 수만 개를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필요가 없으면 없앨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아예 서비스를
더 잘게 쏘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용자가 있을 때 예전에 모노리틱한 아키텍처라면 이 많은 기능들이 한 대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면 기능적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몇 대에서 이루어진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게 구글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굉장히 짜잘한 애들이 다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컴퓨터들 혹은 같은 컴퓨터들 위해서 동작을 하면서 걔네들끼리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것이 이제 모노리틱한 아키텍처가 2000년대 이전, 그 다음에 HTTP의 활성화로 인해서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게 쉬워져서 우리가 앞쪽에서 예제로 보여준 그 프로그램처럼 변수를 주고받고 결과를 가져오는 게 쉬워져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연장선상에서 정말 컴퓨터 한 대에서 돌아가는 기능이 코딱지만큼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이런 단어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터, 그 다음에 무슨 뭐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요즘 기법들, 이런 것들이 왜 2010년부터 가능해졌는지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2010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오픈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출현했어요. 만든 곳은 이제 나사하고 렉스페이스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나사가 왜 있냐면 나사가 컴퓨터를 사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재정 지원을 줄였어요. 결국은 나사는 컴퓨터가 필요한데 새 컴퓨터를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졌어야 됐는데, 결국은 본인들 안에 있었던 나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나사 안에 있는 사람이 쓰고자 할 때 이 사람들한테 할당하고 해지하는 거를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결국은 나사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이제 오픈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로 2010년에 공식 릴리즈가 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통상히 가상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확 퍼졌는데, 결국은 오픈스택은 피지컬한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에 운영체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피지컬한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이 오픈스택을 설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줄 수 있느냐? 오픈스택이 장악한 이 컴퓨터, 디스크에 대해서 누군가 요청을 하면 그때 그 사람이 요청한 개수만큼의 컴퓨터를 가상머신으로 줘요. 가상머신. 그래서 버추얼머신이 2010년에 확 큰 게 이것 때문에 커요. 그리고 디스크도 필요한 만큼 빌려주고 얘네들을 연결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도 제공합니다. 결국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CPU 디스크 네트워크를 쓸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반납하고, 대가는 돈이죠.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데서 확 커져요. 결국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나 저의 그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 일부 설명이 되니까 그때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픈스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오픈스택은 주로 이 가상머신이라는 거 위에서 돌아갔는데, 앞쪽에서도 얘기했죠. 물리적인 장치가 있으면 일단 운영체제 하나를 설치한다. 그리고 그 위에 버추얼머신을 띄우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2개 올라가는 구조니 왜 그러느냐? 피지컬한 머신에 운영체제가 있는데 버추얼머신으로 내가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빌린 버추얼한 머신 위에도 운영체제가 올라가요. 호스트 OS가 있고 게스트 OS가 있죠. 이게 내가 우리 조직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면은 기본적으로 피지컬한 컴퓨터 위에 윈도우즈 서버 깔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돈 내고 쓰겠다? 근데 리눅스를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즈 서버 위에서 가상머신을 띄우는데 여기에 리눅스를 올려서 주겠죠. 말 돼요? 그죠? 말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애플이 한다 그러면 애플은 피지컬한 머신 위에 맥OS가 올라가고, 누군가 윈도우즈를 원하면 윈도우즈를 맞춰주겠죠. 내가 필요로 한, 내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호스트 OS가 있는데, 남한테 내가 버추얼 머신을 빌려줘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게스트 OS가 더 돈 내고 쓰는 사람이 달라 그러는 OS 깔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고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나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 관심을 가져서
만약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를 들어간다면 대부분 내가 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주는 그 대상은 우리 회사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리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산 후 리눅스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회사가 뭐 NC소프트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리니지 서버 돌려야 되니까 리니지 서버 돌리게 10대 주세요. 거철로 주세요. 끝나면 반납할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우리 회사 컴퓨터가 리눅스니 아마도 그 리니지 서버가 돌아가는 그 버추얼 머신도 리눅스지 않겠어요? 결국 이 해괴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회사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용자가 그 위에서 가상 머신을 쓴다 그러면 불운하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상 머신 위의 OS와 데이터 센터의 OS가 같을 거예요. 유명한 문제인 리눅스 오버 리눅스가 나옵니다. 대부분 리눅스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는데 버추얼 머신으로 띄운 이 버추얼 머신도 리눅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컴퓨터에 2개의 OS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OS니 성능 저하가 말도 못하겠죠. 애플이 리포트한 거에 따르면 이런 경우 리눅스 오버 리눅스를 하게 되면 약 성능의 30%? 윈도우즈 오버 윈도우즈인 경우에도 그 정도가 나와요. 따라서 오픈 스택이라는 걸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했는데 버추얼 머신 이슈에 버추얼 머신을 써야만 했고 버추얼 머신의 OS가 버추얼 머신 밑에 있는 OS하고 똑같은 경우들이 발생을 했으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도커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유명해진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입니다.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뭐냐면 대부분 리눅스 서버 위에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리눅스인 거예요. 그럼 위에 올라가는 버추얼 머신에 리눅스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설치하는 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깔끔하게 필요 없어지면 지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서 이런 도커, 컨테이너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때에는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 이런 도커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내가 필요할 때 설치할 프로그램을 별도의 운영체제 없이 가상 맞춤 같은 거 띄우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만큼 깔고 필요 없어지면 지웁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확 퍼졌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처음에 나왔었던 이런 버추얼 머신 기반이 아니고 요즘은 이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도커 같은 기술을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커라는 것이 확 퍼져서 결국은 보는 것과 같이 도커 사이트를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구글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 도커라는 기술을 대거 도입합니다. 버추얼 머신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보단 이 도커라는 기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구글은 리눅스에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결국은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 위에 필요한 거를 이 도커라는 소프트웨어로 확 실행시키고 필요 없을 때 싹 없애는 거죠. 그런데 도커는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우는 기능밖에 없어요. 수천 수만 대에서 이 짓을 하려면 누군가 똑똑한 애가 수천 수만 대를 인식하고 내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쫙 깔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필요 없어지면 싹 지워야 돼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고 구글이 이거를 만듭니다. 쿠버네티스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이걸 오픈소스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수업 듣기 전에 서버 프로그래밍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버추얼 머신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소프트웨어는 오픈 스택이었고 둘을 섞어서 씁니다. 주로 섞어서 써요.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단어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는 소아였다가 마이크로 서비스였다가 서벌리스였다가 오픈 스택도 구경하고 도커 앤 쿠버네티스까지 갔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글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이 도커와 쿠버네티스 기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서벌리스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술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관장하고 하기 위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이쪽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서버, 마이크로 서비스, 네트워크 베이스드 서비스가 너무 커져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예요. 자기 그 자식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CNCF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도커나 쿠버네티스도 이 안에서 관리되고 컨트리션 받고 버전업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보게 되면은 컨트리부터가 13만 명. 요 두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한 1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 오픈소스의 컨트리뷰터가 한 14만 명쯤 되고요. 컨트리뷰션은 현재까지 한 700만 건,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코드의 개수는 2억 8,900만, 약 3억 라인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서는 너무 복잡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풀스택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대한 것도 있고 이 서버들 간에도 얘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태생은 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섞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만큼 CPU와 디스크를 내가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돌리고 해제하는 거를 얼마만큼까지 하느냐. 쿠버네티스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만들었는데 구글이 일주일에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들, 조그마한 버추얼 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조그마한 서버들인데 수십억 개의 서버들을 이 도커로 실행시키고 쿠버네티스로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수십억 개들이 HTTP와 소켓과 제로 메시지 큐 같은 걸로 통신을 하는 거고, 다음에 얘기할 구글 RPC, 구글의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는 건데, 왜 구글은 서버 간의 통신 분산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느냐,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가 돌아다니니까, 이런 얘기들인 거죠. 또한 아까 요 리눅스의 친한 이 도커의 특성상 리눅스 위에서 가상 머신 없이 바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 도커는 윈도우즈하고 맥OS에도 돌아가요. 그러면 맥OS나 윈도우즈에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맥OS는 맥OS 위에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는 이제 가상화하는 그런 엔진이 있어요. 그 위에 조그마한 리눅스를 하나 돌리고 결국은 리눅스가 맥OS 위에서 조그마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도커를 돌려요. 따라서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벤치마크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리눅스 위에서 도커를 돌리는 게 좋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복잡해요. 윈도우즈 위에서 이게 돌아가기 위해 도커 회사에서 조그마한 리눅스를 막 설치했는데 결국은 성능도 별로 안 좋고 호환성도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게시판에 가면 제가 관심 있는 친구들 MS 윈도우즈 11 설치하고 WS2를 설치해 보라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거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굳이 도커가 이제는 그 서버를 위한 프로그래밍만으로 되진 않아요. 요즘 그 소프트웨어 다운받아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면 그냥 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다운받는데 도커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그 설정이 완료된 거예요. 딱 봐도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추가적인 설치도 없고 컨피그레이션도 없는데, 자꾸 이런 오픈소스가 리눅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오픈소스를 쓰시려면 리눅스가 필요해요. 리눅스에서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량의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오픈소스를 다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도록 포팅을 했었어요. 심지어 GitHub는 누가 샀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산지 한 1, 2년 돼요. 하도 오픈소스가 커지니까 장악을 하기 위해서 GitHub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조 단위로 기억을 하는데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돈을 주고 사버렸고, 근데 문제는 오픈소스를 만든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스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재미로, 흥미로,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굳이 내가 왜 윈도우즈로, 나는 이걸로 충분한데, 결국은 컨트리뷰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고 리눅스를 사랑한다고 할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Microsoft loves Linux.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이에요.
결정을 내렸어요. 사랑하기로. 그래서 WSL을 했고 WSL2가 나왔으니 WSL2는 정확하게 리눅스 운영 체제예요. 그냥 우분투 혹은 데비안이 설치되고 돌아갑니다. 점점 더 그 밑에 윈도우즈가 깔리는 것을 다 걷어내고 있고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리눅스가 윈도우즈 엔티 커널하고 동일하게 대등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리눅스를 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수많은 뭐 제로 메시지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리눅스는 되는데 딴 거는 모르겠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하지만 리눅스 사춘인 맥OS는 또 대부분 되고 결국은 윈도우즈는 결정을 내렸고 리눅스 커널에서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수업으로 다시 되돌려야 되니 도커,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쿠버네티스 좋은데 결국은 한 대에서 되던 기능이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서 되니 이 컴퓨터들이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API가 노출이 될 거고 API가 뭔데?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패러미터와 리턴 값이잖아요. 결국은 한쪽의 컴퓨터가 한쪽의 컴퓨터에게 실행을 요구하는 대부분 함수의 이름, API의 이름, 그리고 전달할 값,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 방법이 결국은 SOAP과 REST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SOAP은 뭐냐? 간단한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뭐 복잡하게 하기보단 자, 결국은 한 대에서 되니 통신이 필요 없었는데 소아에서 이렇게 서버들이 늘어났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뭐 10개까지 된다니 컴퓨터하고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게 중요하니 결국은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하고 여기 클라이언트 서버도 상관없고요. 서버도 상관없어요. 컴퓨터 간의 정보를 받기 위해 정보를 실어 나르는 프로토콜로 HTTP 좋은 것 같다. 왜 그래요? 주고받는 정보가 HTTP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로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랬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눈에 보인다고 그랬죠. 파이썬이라든지 최근에 거의 모든 언어들은 HTTP를 기본 기능으로 제공해요. Why not? 그래서 전송하는 데는 HTTP. 그러면 실어 나르는 그 정보, 함수의 이름, 입력값, 그에 따른 결과값, 이거는 고민에 빠졌는데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하나는 HTTP를 실어 나르면서 HTML이 원래 하이퍼텍스트가 HT인데 HTML이 속해 있는 이 알파벳과 태그로 문서를 만드는 기술은 원래 XML이라고 부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인데 즉 태그와 같은 걸로 우리가 쓰는 HTML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글자가 보여요. get product detail 기능을 호출할 건데 프로덕트의 아이디는 827635. HTML과 같은 이러한 일종의 태그 기반의 문서로 주고받을 값들을 실어 나르자. 그래서 XML의 형태로 HTTP에서 이를 사용해서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하자. 이게 이제 SOAP이 됩니다. SOAP가 되고요. 시간이 2000년대로 나오죠. 결국은 HTTP가 활성화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쉽게 제공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전달하는 게 용이하니까 HTTP의 활성화에 힘입어 SOAP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이거 사람이 읽기 편한데 이거 기계가 가공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요. 이거 태그 하나다 읽어드려야 되고 뭐 파싱하고 되게 복잡합니다. 좀 더 심플한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HTTP 기반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 위에 좀 더 간략화된 형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형태는 결국은 이게 사람 편하고 하자고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잘 돌아가자고 하는 짓이니 따라서 사람 편하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 JSON이 그중에 대표적인 건데 컴퓨터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HTTP 위에서 실어 나름으로써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게 하자. 이게 RESTful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SOAP이 아니고 RESTful 그리고 JSON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더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면
컴퓨터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교수님이 얘기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더 얹으면, 자, 모노리틱했었던 이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C++라든지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니까 대부분 C++를 쓰자, 데이터베이스는 뭐 오라클을 쓰자. 언어와 도구를 통일합니다. 수천 명이 언어와 도구를 통일해요. 그래야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빌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게 쪼개면 사실상 요 기능은 별도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서버들에서 돌아가거든요. 알아서 각자 개발하는 겁니다. 알아서 각자.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거는 한 명이 개발할 수도 있고요. 뭐 4명이나 5명의 소규모 팀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으니 하나의 큰 모노리틱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공고가 나요. 이 프로젝트는 C++로 할 거니까 무조건 C++ 가능자. 그 다음에 무조건 리눅스 OS 가능자. 그 다음에 무조건 뭐 무슨 도구,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가능자 이랬는데 잘게 쪼갰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잘하면 돼요. 네가 알아서 잘하면.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데요. 그래? 전체적인 성능에 문제 없어? 그럼 네가 자바스크립트 알아서 써. 저는 MySQL이 편한데요. 알아서 해.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For Your Information에 숟가락 하나를 얹으면 많은 얘기를 했죠. 폴리갓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폴리갓은 원래 프로그래밍 단어가 아니고요. 멀티링규얼하게 잉글리시, 뭐 스페인이시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거를 이제 폴리갓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이가 됩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굳이 개발 언어를 통일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파이썬을 잘하시면 파이썬으로 서버를 짜세요. 단 주어진 성능 수치만 만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풀스택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자바스크립트로 그 클라이언트 잘 짜셨는데 서버도 잘 짜실 수 있으면 노드.js로 짜세요. 뭐가 문제예요? 더불어서 본인이 편한 언어를 가지고 짜기도 하지만 수많은 언어들 중에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이런 기능은 C++이 좋아. 이런 기능은 고가 좋아.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수많은 언어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추이는 폴리갓한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수많은 언어가 섞여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끝까지 모든 걸 뒤지고 볶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하니까는 요거는 요렇게, 이거는 성능이 필요하니까 내가 다른 언어로 요렇게. 프로그래머들도 이제 폴리갓한 프로그래머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통신 기능들이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굳이 한 컴퓨터에 지지고 볶으면서 인티그레이션 할 거 아니면 한꺼번에 실행 파일 만들 거 아니면 알아서 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폴리갓이라는 단어도 한번 기억을 하고 교수님이 이 수업에서 뭐 네가 좋아하는 언어 쓰세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라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들 간의 정보를 HTTP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할 거고요. 그 위에 결국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테니 RESTful을 우리가 이제 배우러 갈 겁니다. 그 전에 실어 날라지는 정보는 결국은 이 JSON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저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JSON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 언어 안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데이터예요. 우리가 뭐 C++나 C인 경우에 인티저 뭐 이런 거 정하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수 있는 학생이라면 자바스크립트 안에 데이터 표현 방식이 그냥 JSON입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표현하는 그거를 그냥 서버들끼리 본인들이 자바스크립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데이터 표현하니까 우리 그걸로 표준으로 해가지고 주고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데이터 표현 방식으로 하는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터 표현 방식이 뭔데? 정수, 실수, 문자열, 배열, 리스트, 객체, 어레이 다 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정수, 실수, 배열, 객체를 저장하는 그 문법을 수많은 서버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쓰자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뭐 고든 파이썬이든 상관없이. 이유는 태생이 웹인데 HTTP며 웹에 가장 친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도 짰었으니 주고받을 때에 서버의 OS나 서버의 랭귀지에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주고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형체를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문자열로 쓰겠죠. 그 문자열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정수, 실수, 문자, 배열, 객체 이런 거를 뭐 타이핑을 하든지 에디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딱 요것만 저장한 거.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포맷만 가지고 저장된 파일을 확장자 JSON을 써서 우리는 JSON 파일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서버가 결과를 응답을 돌려줄 때 뭐 본인이 파이썬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형태로 만들고 요거를 그냥 문자열로도 전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HTTP 리스폰스 바디에다가 문자열을 실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JSON 파일로 저장을 해서, 즉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 파일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HTTP가 뭐라 그랬어요? 리퀘스트 하면 리스폰스 보내줘요. 내 리퀘스트는 앞서의 리퀘스트나 다음의 리퀘스트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인디펜던트예요. 따라서 무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전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은 HTTP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들, 그 네트워킹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서버와 브라우저 간, 혹은 서버하고 서버 간, 서버가 웹 베이스드, HTTP 기반으로 돌아갈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자바스크립트도 굉장히 좋은 언어인데 최근에 강화된 이유로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펑션, 동작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죠. 이런 거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데이터만, 함수나 로직 메소드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질구레하기지만 뭐 이거는 더블 커테이션 마크로 써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코드를 보는 게 제일 명확하죠. 지금 보고 있는 코드를 보면 JSON의 이그젬플입니다.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만 배웠어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브레이스를 열어가지고 뭔가를 집어넣었죠. 스쿼드 네임인 경우에 슈퍼히어로 스쿼드라고 되어 있으니 결국 이게 뭐예요? 파이썬으로 얘기하면 이게 키 밸류 값,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그 키에 해당하는 값. 홈타운은 메트로시티, 폼드는 2016 이런 거죠. 조금 복잡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면 멤버 레코드가 있는데 그 레코드의 첫 번째 네임은 무슨 맨, 에이지는 29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목이 있고 밸류가 있고 항목이 있고 밸류가 있고 필요하면 항목 안에 레코드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항목이 있고 밸류가 있고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이렇게 꺽쇠 같은 거를 바꾸고 거기서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려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전체가 슈퍼히어로라는 애라면 컴퓨터 메모리에 슈퍼히어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내가 이 메트로시티 값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슈퍼히어로의 홈타운이 메트로시티죠.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이상 해봤으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슈퍼히어로의 홈타운 키에 해당하는 값은 메트로시티일 테니 이게 메트로시티의 치환이 되는 거고 슈퍼히어로의 액티브에 해당하는 키의 값은 true죠. 이렇게 뭐 JSON 어렵지 않아요.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단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키 밸류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니 결국은 이런 형태로 컴퓨터하고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형태지만 파이썬은 JSON을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표준에 들어가 있어요. 표준 파이썬 라이브러리, JSON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고요.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임포트 JSON을 해야 됩니다. 설치는 필요 없고 더불어서 설명이 여기 가면 우구장창 많은데
대표적인 건 무엇이겠어요? 앞쪽에서 컴퓨터하고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열심히 파이썬으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내 컴퓨터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 혹은 남이 보낸 JSON을 내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즉 파이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JSON을 읽어서 파이썬 형태로 하는 건데, 이때는 어떤 형태를 쓰느냐? 딕셔너리로 변환합니다. 따라서 파이썬에 있는 JSON 로드를 하면 내가 HTTP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로 JSON 파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JSON 파일을 JSON 로드에 입력 파라미터로 주면 파이썬에 알맞는 딕셔너리 데이터로 변환을 해요. 또한 로드에 로드 S가 들어가면 내가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응답을 파일이 아니고 이번엔 동일한 내용이지만 문자열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로드 S를 하면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이썬에서 만든 데이터를 다른 서버에게 JSON 형태로 보낼 때에는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 파이썬의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JSON 덤프를 실행하면 JSON 포맷으로 바꿔줘요. 이때 파일로 바꾸려면 덤프고요. S가 부르면 문자열로 바꿉니다. 따라서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딕셔너리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JSON으로 바꿀 때에는 로드나 로드 S로 JSON 혹은 JSON 문자열, JSON 파일로 만들어서 주면 되고, 가져오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JSON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연락 열심히 했지만 프로그램은 그냥 요 4개만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JSON으로 보는 것과 같이 다 매핑이 되고요. JSON으로 받은 데이터 타입은 파이썬으로 다 매핑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편리하게 JSON으로 내보내고 JSON으로 되어 있는 걸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제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는 것과 같이 JSON 로드는 뭐예요? JSON 파일을 읽어서 딕셔너리 파이썬 형태로 내보내죠? 요게 JSON 파일을 쓴 겁니다. 앞쪽에 있었던 그 스쿼드 해당하는 거에 대한 게 그대로 JSON 파일로 있고요. 확장차 JSON. 요거를 보는 것과 같이 오픈 함수에서 JSON 파일을 리드하면 보는 것과 같이 JSON 로드를 해서 내가 슈퍼 히어로를 만들고 키값을 줘서 패러미터에 접근 가능해요. 쉽죠? 그 다음에 JSON 그 로드 S는 보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 안에 내가 지금 JSON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덤프 S 하면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을 해주니 내가 또다시 쉽게 쓸 수 있고요. 내보낼 때에는 딕셔너리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딕셔너리 데이터가 있어요. 파이썬 문법에 맞는. 요거를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저장해서 밀어 넣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JSON 형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덤프 S 하면 문자열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뭐 SOA라든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곳에 일반적인 거고,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를 설명하는 게 맞을 테니 HTTP 기반의 JSON으로 주고받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HTTP에서 이렇게 JSON으로 주고받는 거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RESTful입니다. 사실 우리의 앞쪽에서의 그 예제 있었죠. 쏘리, 이게 조금 화면에 예쁘게 녹화를 하려고 지금 노트북을 쓰는데 노트북에 모니터가 많이 달려가지고 좀 버벅거려요. 이렇게 이미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REST하고 RESTful은 이렇게 우리가 get이나 포스트 명령 그대로 쓰고, 이게 RESTful 비스무리하게 한 거예요. 그 사실은 URL이 들어가야 되는 여기 주소창에다가 리소스가 아니고 이렇게 그 값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RESTfu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가봅시다. 결국 JSON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함수 이름을 전달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우리가 REST에서 할 겁니다.